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 이서원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도 이제 차 타고 왔는데 여기 주차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셨으니까 좀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그래도 제 이야기 조금 해드리면 네네, 좋겠죠? 네. 저는 그 18살에 탈북해서 무연고로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혼자 이제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요. 와서 이제 그 초등학교 그 학력 인정도 못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그 뭐라고 하죠? 하나원에서 초등학교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나와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까지 가서,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목이 지금 보니까 외롭지만 불행하지 않아. 네. 아, 이거는 어디서 혹시 출판사에서 이걸 이름을 줘줬는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런 제목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책 제목이 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단은 제 책 그 원고를 다 집필하고 나서 이제 책 제목을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후보를 많이 쓰고 출판사랑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제 책이랑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제목이 이 제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을 쓴 이유는 그런 이유였어요. 제가 그 지난 저의 과거의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웠던 시간을 지나고 보니 결국 불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 많은 친구들이 요즘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외로움도 외로움이었지만 정말 이게 북한에서 그 위쪽 고향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그때의 상황을 외롭다 그 표현하기는 조금, 보니까 이 글을 보니까 지금 제 딸이 8살에 7살, 7살, 8살, 9살.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제 딸 나이 때에 북한에서부터 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랬다는 게 참,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다 읽고 아마 거의 못 읽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제가 이제 9살 때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아빠가 원래 경찰이셨는데 엄마가 행방불명이 됨으로써 다음해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행방불명이 되다 보니까 신원 미상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의 아내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저희 집이 그때부터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꽤 그래도 어렸을 적엔 잘 살았었거든요. 아빠가 경찰 하시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서는 나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아빠가 그런 경찰 월급? 저희는 이제 배급이랑 월급이 있었는데, 월급과 배급으로는 좀 살기 힘들다. 이제 조금씩 이제 친척들의 도움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그때 한창 그 오징어 잡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징어 잡이 배를 좀 타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좀 돈을 좀 구해 와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빌리러 나간 게 행방불명이 되신 거예요.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엄청 크셨고, 그래서 엄마가 행방불명 되고 아빠도 다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이제 저랑 동생, 아빠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동생은 여동생입니다. 대부분 다들 남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들 남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셋이 남게 되면서 아빠가 갑자기 경찰 일을 그만두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딸은 뭐 여기처럼 뭐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당장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엄청 막 좌절해서 힘들어 하시고 계실 때,
그 동네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한번 소개를 받아봐라 해서 아빠가 몇 번이고 거절을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빠는 저를 이제 먹여 살려 되다 보니까 새엄마를 이제 맞이해서 예,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일을 겪었죠. 그때가 제가 9살 때였고 동생이 이제 6살이었거든요. 3살 더 어리거든요, 저희가. 예. 아까 7살, 뭐 8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 한 8살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그 9살 됐을 때, 정말 어머니를 먼저 이제 행방불명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1년 뒤에 또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었다고요. 10살, 9살, 10살 됐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 말씀 부탁드려요. 아빠가 배 타러 나가서 그러니까 그 엄마 있을 때부터 배를 이제 오징어 잡는 배를 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못 하다가 새엄마를 맞이해서 이제 새엄마가 그 꿈을 이뤄졌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아빠가 오징어 잡이 배를 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새엄마랑 그 새엄마 오빠도 같이 이제 아빠랑 같이 배 타러 나갔었는데 배 타고 한 몇 번 안 돼서 아빠가 바로 나가서 이제 못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같은 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TV도 볼 수도 없고 뭐 기상청 날씨 같은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뭐 날이 긋든 좋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갔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못 돌아오시고 그때 저희 아빠도 나갔는데 2005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가서 못 돌아오셔서 사실 그 저희 새엄마가 저희 아빠를 엄청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못 들어오고 자기 오빠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나갔다 못 들어온 거를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죽었다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엄청 열심히 그런 전보로 다니시고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 그 실제로 바닷가에 나가서 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로 떠밀려 가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막 장례식 하고 있는데 막 돌아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또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전보로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또 그 점쟁이들이 또 아빠는 살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보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시체도 못 찾고 결국에는 그냥 장례식을 지냈는데 시체 없는 장례식을 지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빠가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 딱 1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방불명되고. 그러면 그 10살 이후에 대해서,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이제 먼저 보내고 저 상황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두 자매가 거기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되시고 새엄마랑 저희만 남았잖아요. 근데 새엄마가 솔직히 이제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책임질 의무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나시고 저랑 동생만 이제 집에 남게 됐는데 그 집이 아빠가 경찰 일하실 때 이렇게 받은 집이었거든요. 국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근데 그 경찰에 저희도 모르는 경찰 가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들이 여기 살겠다고 하면서 저희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불법으로 들어온 게 맞는데 아이들만 있는 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또 이렇게 집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쫓겨나요. 제 동생이랑 저랑 원래 저희 집이었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랑 저랑 이제 위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위할머니 집에서 동생이랑 사실은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동생도 어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나름 저도 사실 10살이면 굉장히 어렸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 사랑을 동생보다는 3년 정도는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생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여인 게. 그래서 제가 뭔가 부모님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위할머니 집에. 근데 그 없는 살림에 한 식구가 더 있다는 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이제 개성 이모 집으로 보내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이모가 원래는 저를 좀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저를 데려가서 이모가 좀
장사 수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좀 크게 했는데 저를 데려가서 이제 좀 키워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후계자처럼 이렇게 좀 장사를 좀 알려주고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동생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컸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이제 뭐 외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살고 뭐 친척들 다니면서 살아도 되니까 동생을 좀 데려가서 학교도 좀 보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모가 이제 제 부탁을 듣고 동생을 데려가고 이제 저는 외할머니 집에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딱 한 1, 2년 만에 온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엄마가 그렇게 되고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희를 책임져줄 어른이 없으니까 동생이랑 저랑도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게 돼서 동생은 계속 이모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뭐 큰엄마 집도 가서 살고 이러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참 먹먹했다 그래야 될까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집안에 10살짜리, 7살짜리 두 자매가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냥 웬 낯선 사람들이 와갖고 야 우리 집이니까 니들 나가. 그럼 얘들이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있다가 그 힘든 이 상황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롭지만 이길만 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마음이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동생은 지금 지금 보면서 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동생이 대복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마 못 듣지 않을까요? 네,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동생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외갓집에 있으면서 뭐 사건이 하나 뭐 도둑 맞은 일을 인해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서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 계실 때도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학부형으로 학교에도 와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도와서 살았는데 동생이 계속 가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때 한 6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 70만 돼도 되게 오래 산다고들 했어요. 예. 그래서 한 60대 후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풍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비가 오신 거예요. 마비가 오셔서 그 하반신 마비여서 아예 오른쪽인가 왼쪽을 아예 못 쓰시고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왜냐면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제 제철소 일을 다니시고 계셨고 할머니를 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봤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시냐 하니까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풍이 왔고 마비 온 거라고.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잘 이제 할머니가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치매가 그렇게 힘든 병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 정말 그 치매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사람이 바뀌시더라고요. 아예 사람이 바뀌시면서 그 아까 도둑 맞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둑 맞은 게 저희 그때는 도둑 맞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저희 집도 그랬고 뭐 다른 집들도 그랬고 다들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에 뭐 좋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문 따고 들어서 다 훔쳐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저희 집도 그때 당시 좀 어렵게 살았지만 집에 TV가 있었어요. 예, 그 일본 TV 토시바라고 그 있었는데 그 TV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옆집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저희 외삼촌네 집이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외삼촌네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 사람이 막 저희 외삼촌네랑 저희 외할머니 이렇게 막 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뭐 가족 중에 누가 가져갔을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딱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TV 훔쳐다 팔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막 정말 듣기도 힘든 말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병수발을 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정말 하루 종일 이제 여기로 말하면 간병인인 거죠. 이제 하루 종일 제가 병원도 못 가고
거기서는 뭐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지쳐서 네. 개성 이모집으로 갔던 거였어요. 네. 네, 참다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래도 좀 제가 중간에 도망가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제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가 두 발로 서서 본인 발로 걷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언어장애도 같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 치매 오기 전에. 그래서 말도 거의 못 하셨었어요. 말도 못 하시고 걷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옆에서 열심히 치료해줘가지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사고를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떠났는데, 그렇게 떠날 때도 너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놓고 정말 미안한데 가끔 가서 저희 거기는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길어 먹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아무래도 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좀 길어다 드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개성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거죠. 위할머니로부터. 그 개성으로 가셨을 때 나이를 한번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한 16, 17?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개성 이모 집에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오면서 저기 참 안 좋았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생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동생을 제가 그때 한 10살 때 이제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이제 동생을 개성에 가서 만났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 딱 그 이모가 가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주는데 이모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랑 이모 아들이 이제 그 친남매처럼 이렇게 키워서 실제로 저희 이모 아들은 제 동생이 이제 본인 친누나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획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저는 사실 엄청 기대하고 갔거든요. 동생이 저 만나면 엄청 반가워할 줄 알고 막 갔는데 동생이 인사만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저도 어색하고 그 막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저 대신해가지고 동생들한테 언니 왔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동생을 만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 이제 저는 못 다녔던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그래도 동생이 예뻐가지고 또 그런 이모가 가야금도 시켜주고 그런 공연도 막 하러 다니고 하는 거 보고, 아 그래도 내가 그때 동생을 이모 집에 보내기 잘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내니까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다고 했잖아요. 어색했는데 이게 피는 또 피라고 못 속이나 봐요. 몇 달 지나니까 또 금방 또 친해지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엄청 좋아하고, 사실 어릴 때도 동생이 저 따라서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좀 귀찮아서 그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동생이 따라오면 좀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챙겨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맨날 동생 이렇게 떼어놓고 놀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이모집 갔을 때도 동생이 똑같이 어렸을 때 했을 때처럼 똑같이 그냥 제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고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말이 좀 별로 없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엄청 과묵하고 애가 엄청 신중한 아이여서 그 뭐 좋고 나쁘고 라는 얘기도 별로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탈북하기 전이죠. 제가 이모집에 있다 탈북했으니까. 그 전에 한 며칠 전인가 저한테 갑자기 와서 이렇게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정말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동생이.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는 아 정말 배 골치 않고, 그리고 남들 다 다니는 학교 다니고, 그리고 그 부모의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굉장히 저는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날 한순간에 부모님이 저는 없어졌고 학교도 갈 수가 없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 이모 집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아,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그 동안에는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칫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뭔가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죽으려고 뭐 약도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손에 상처도 나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가 장사를 엄청 크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그 장사를 이제 흔히 이제 바깥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깥일을 하시니까 집안일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집안일을 다 했던 거예요. 동생이 자기 동생을 키우고 이모 아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또 이모부가 새 이모부였어요. 그 기존의 이모부랑 또 바람이 나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혼하시고 새 이모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눈치밥을 먹어야 됐고 이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 이 친구가 정말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에 걔네도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나름의 어쨌든 동생을 생각한다고 해서 보내준 일이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동생이 그 공부를 그렇게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나중에 봤는데. 그래서 그래도 작가님 닮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그런 걸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게 어딘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면 외할머니 집에서 개성까지 왔다가 개성에서 다시 이제 나오면서 탈북하고 이 과정에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수원 오고 수원에서 부산 가는 이런 것 자유스럽게 차 2시간 타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랑 멋진 친구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게 어디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이제 기록하셨는데 그 이동하셨을 때 그런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워낙 요즘 뭐 매체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산 가는 거를 뭐 기차 티켓 하나 서 끊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말 거기 가려고 하면 증명서를 끊어서 가야 되는데 그 증명서 끊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가야 되는지를 목적을 밝혀야 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저는 그때 어린 나이다 보니까 증명서를 끊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미성년자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모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만약에 개성에 올 일 있으면 이모한테 미리 연락을 해라. 그러면 이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서 해준다는 게 개성까지 올 수 있게 이모가 루트를 다 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증명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차 티켓.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모한테 또 괜히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멋대로 그냥 말 없이 떠났던 거였어요. 그냥 떠났는데 증명서 없이 저 진짜 딱 배낭 하나 메고 정말 그 패기 하나로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좀 패기가 몸에 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딱 배낭 하나 메고 동생이랑 이모한테 줄 선물만 딱 사가지고 왜냐면 그 청진이 수남시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엄청 큰 도매시장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들도 와서 이제 옷 같은 것도 도매해가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장 유행이 빠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생이랑 이모랑 좋아할 만한 옷들을 좀 사가지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갔는데 기차를 이렇게 딱 타면 저희가 증명서 검열을 해요, 이제. 기차에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탔잖아요, 이제. 타기까지는 어떻게 탔는데, 이제 또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왜냐면 여기처럼 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다가 기차, 전기가 안 들어오면 섰다가 며칠 있다 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정말 지옥인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검열을 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서면은, 왜냐면 중간에 서면은 거기서 또 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고 내릴 때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저 이제 증명서 검열할 때 앞에서 이렇게 옆에서 검시관이 오면은 뒤로 막 도망갔다가 또 이제 거의 끝쯤에 오면은 이제 막 앞으로 이제 제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래도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어디 가냐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막
그 책에도 썼는데 들러대고 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부모님은 어디 있냐 그래서 일단은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부모님 저기 맨 끝에 있다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동생과 그렇게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지금 탈북할 마음과 결심이 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개성에서 있을 때 제가 이게 탈북하기 전까지 있었던 게 개성 이모집이었거든요. 네, 그게 마지막에 있었던 집인데 그때 그 이모집에서 한 몇 개월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 엄마한테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이모가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 왔는데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왜냐면 사실 말이 행방불명이지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희는 생사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은 전화가 왔다 가니까 이제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또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저한테 일단은 엄마가 전화가 와서 너도 그렇고 동생도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보고 엄마한테 가겠냐는 말은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전화 왔다는 것만 해도 이미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볼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화는 당연히 너무 해보고 싶다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그 이모가 한 며칠 지나서 다시 저한테 네, 엄마가 사실은 너가 중국으로 와줬으면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동생 만났을 때 엄청 어색했다고 했잖아요. 엄청 동생이랑 어색해서 했는데 그렇게 어색했던 동생이랑 이제 막 친해져가지고 몇 개월 이제 살면서 이제 막 친해져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동생을 내가 이제 보살필 수 있겠구나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동생을 또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과연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솔직히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이모가 그래서 제가 엄청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엄마도 거기서 엄청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거기 있으면 어쨌든 부모는 없었지만 북한에 있을 때 부모는 없었지만 친척들이 있고 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적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국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머니는 거기서 이방인 그 자체인 거예요. 왜냐면 국적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엄마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엄청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뚝 드는 거예요.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 동생이 좀 힘들더라도 이제 동생도 좀 많이 컸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모 집에 있는 동안은 마음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동생이 눈치가 정말 빨라요. 네. 이제 어쨌든 한 집에 있었으니까 이모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를 했을 때 동생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겠냐는 말은 이제 저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동생이 또 이제 제가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 해서 이제 떠나기 전날 밤이었는데 동생이 또 저한테 와서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언니 이번에 갔다가 안 오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모를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야 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온다고 하니까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야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다 알아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잠들었던 것 같거든요. 동생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되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 저만 또 이렇게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모는
동시에 저희 그 동생과 저를 동시에 또 국경을 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국경 넘는 것보다 그 국경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일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경 지역으로 가면은 그 증명서 검열하는 게 한 2배, 3배는 더 돼요. 자, 초소마다 검열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2명이 동시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엄마가 중국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고 너무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또 맞딸이잖아요. 또 K 장녀니까 또 이제 가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 나오는 날 아침에 동생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집에 오는 모습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 인사였거든. 네, 근데 아마 동생은 알고 있었겠죠. 네, 근데 그때 그 동생 인사를 받으면서 나오는데 아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개성 이모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 전화 하나 받고 이제 탈북을 한 게 된 거죠. 네. 그렇구나. 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지금 이제 중3, 초등학교 6학년 그때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웃으면서 서로 보냈다는 이 자체가 참 마음이. 근데 이제 그 중국에 가서도 어머니랑 또 오랫동안 못 계셨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떠셨는지. 그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그렇게 북송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갔을 때도 국경으로 나오셨거든요. 원래 그 국경에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보고 싶으셨는지, 예, 엄마니까 이제 국경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서 만나서 막 엄마가 저를 한참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때도 또 엄마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잠시 엄마랑 한 6개월 정도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고 엄마가 이제 저를 보니까 근데 중국에 가니까 동생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거기도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엄마가 중국에서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가 살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거기 가서 어쨌든 엄마 혼자 살기에는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도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팔려 가신 거죠. 네, 여기 팔려 가셔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눈에 밟히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동안 돈을 모아서 그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오고 저랑 그 중국에 있는 동생이랑 이제 같이 사는 걸 보니까 제 이제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동생이 엄마는 너무 눈에 이제 밟혔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조금 서두르시면 안 됐었는데 저를 데려간 6개월 만에 다시 동생을 빨리 데려와야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국경 쪽으로. 그게 이제 좀 사단이었죠. 이제 저는 그때 사실 어머니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제 좀 되게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고 그래서 엄청 엄마가 나갈 때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막 했는데 뭐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새아빠는 아예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새아빠랑 같이 갔는데 진짜 그 불길한 예감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뭐 2, 3일 있다가 이렇게 바로 집으로 오셨어야 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냥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났나? 그때쯤 돼서 새아빠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예감했죠. 엄마는 어떻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엄마가 왜 어떻게 북송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북송된 이유는 엄마는 이제 북한 사람이고 국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북송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안에 잡혀서 근데 그 잡히는 과정은 이제 뭐 새아빠만 알고 있고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도 동생을 데려오겠다는 욕심에 나갔다가 그렇게
북송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또 완전 국적도 없는 남의 나라에서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제가 예, 갑자기 그냥 예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혼자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고 네. 그 제가 항상 살아왔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언어도 안 통하고 국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공안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동생이랑도 말도 안 통하고 동생도 아예 중국인이다 보니까 중국어밖에 못하고 아빠도 중국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조금 순간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북송되셨는데 엄마를 어떻게든 또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를 또 되지 않는 중국말을 써가면서 아빠를 설득해서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엄마랑 전화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브로커들을 찾아서 돈을 보내줬는데 다 사기를 돈만 날리고 사기 당하고 이제 아빠한테는 제가 사기꾼이 된 거죠. 왜냐면 어쨌든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와의 갈등이 엄청 심해집니다. 예, 아빠가 막 저를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틈만 나면 전화 들어서 공안에 신고한다 그러고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북한으로 나가면은 저는 뭐 바로 교도소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아무나 붙잡고 이제 엄마 그때 당시에 엄마랑 좀 그래도 친분 있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 이 집에서는 나가야 되겠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알려주신 게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 연결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됐죠. 저희들 맨날 어리광 부리고 부모님들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가는 그 나이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 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제3국으로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많은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또 짤막하게 한번. 아마 탈북 과정은 뭐 TV로도 워낙 요즘 뭐 이만갑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니까 저는 거기서도 이제 그 브로커를 정말 연결만 해줘요.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결만 해줘서 제가 그 브로커가 있는 곳까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아빠 집에서 나올 때 정말 엄청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시골이었거든요. 보통 저희 그 탈북민 분들이 가면은 보통 시골에 가서 많이 살아요. 왜냐면 도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많이 사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감시를 해요. 서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동네 분들도 이렇게 잘 피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이제 최대한 안 마주치기 위해서 아빠 출근하고 이제 몰래 준비했다가 이제 바로 택시를 불러서 브로커가 있는 곳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좀 모여야 저희가 또 이동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그 브로커가 머물라고 했던 집에 좀 며칠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단체로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인솔자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냥 뭐 태국으로 와서 이제 강 건너서 태국 가서도 또 이제 경찰서를 또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가서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조사받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래도 한 며칠,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가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이제 또 한국 대사관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또 큰 교도소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때 이렇게 저도 그거를 그때 거기서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어쨌든 저희는 난민으로 들어오니까 그 희망하는 나라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무조건 올리 한국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떤 분은 저희 같은 탈북민 출신인데 그 태국어를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렇게 번역해주고 계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분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희망을 했는데 이제 미국 가는 게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년 정도 태국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태국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중간에 이제 통역도 막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이제 올린 한국 간다 해가지고 저는 좀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네, 보통 그 태국 교도소에 있으면 막 2, 3개월 이상씩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거의 뭐 한 달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근데 많지 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지금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고향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제3국에서 있으면서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참 마음이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항상 이제 저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비행기 안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심정 아무 생각도 안 났을 텐데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하나원이라든가 고 했을 때의 좀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비행기 정말 너무 신기했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비행기가 제일 신기해요. 왜냐면 깜짝이 나. 아니, 어떻게 그게 이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지 정말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정말 신기한데 일단 비행기를 타러 가는 순간이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만 이제 정말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순간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엄청 어렸잖아요. 네, 어리다 보니까 그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이었죠.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를 이제 그래도 한 20,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설 비행기로 가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뒷골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시커먼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막 엄청 신나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되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안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뭐 타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정말 뭐 가끔 TV에서나 봤던 거다 보니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안이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고 근데 다들 저뿐만 아니라 타자마자 거의 바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왜냐면 이렇게 태국 교도소에 있을 때 범죄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 거기 정말 그 사람 죽이고 들어온 범죄자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범죄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이제 바로 눈이 감기는 거죠. 감겨서 눈 딱 뜨니까 이제 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착륙해가지고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렸는데 그때 그 공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출발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때 내렸을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어쩌면 정말 우리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그 가족들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 그때를 바라면서 그걸 이제 준비하는 이제 이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희망을 가져도 꿈을 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 딱 내렸을 때 그 시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청소년 무연고 연고가 없는 청소년 혼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착을 한국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래 무연고 청소년이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참 보면 눈물 없이 지나올 수 없었던 그런 과거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일단 사실 진짜 많은 분들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책을 쓰면서 좀 더 그거를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혼자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건 맞지만 중간중간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 은인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에 오면은 모든 걸 다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무용고 청소년이고 왔을 때 정말 누군가의 안내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겠죠. 네. 근데 보면은 왔을 때 제가 처음 딱 여기 왔을 때 아까 처음 인사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북한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중퇴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엄청 짧았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들 학교에서 그 하나들 학교라고 하나원에 있는 학교거든요. 네. 거기서 초등학교 과정을 인정받고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국정원에서도 그랬고 하나원에서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나가면 무조건 공부를 해라. 공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금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공부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배워본 적 없는 영어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 이게 역사도 그런데 역사 같은 경우도 거기 있을 때는 그 3대 역사만 배웠지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말했던 대로 그러면은 공부를 하자 생각을 해서 이제 대안학교를 갔는데 일반 학교 가기에는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중학교부터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가정을 하기에는 이미 18살이라는 나이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가서 검정고시를 이제 한 1년 정도 봐서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갔죠. 네, 근데 사실 그 대안학교에서 그 셋넷 학교라는 대안학교인데요. 그 대안학교가 이제 그 남북한 학생들을 같이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않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엄청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아이들 교장 선생님 표현으로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슬픔을 어떻게 꺼내줘야 될까? 이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내가 치유를 해줘야 될까 이런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내신 방법이 공연을 하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2년 정도 제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마치고 그런 공연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진짜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검정고시 학력이 있어서 그걸 이제 대학교에 수시를 넣어서 가게 됐고 대학교 이제 저는 이제 휴학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바로 하고 뭐 알바 엄청 여러 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잘 정착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훨씬 저보다 정착해서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 반대로 또 정착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극복하는지는 나한테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요 한국에 들어와서의 그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걸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같은 말을 쓰는 외국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야,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같은 말을 쓰는 외국인으로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들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멋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서셨는데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그 힘 정말 잘 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 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의 그런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했던 것들은 느리지만 그런 느리지만 뭐라고 돼 있었죠? 더딜지라도 남들보다 더딜지라도
뒷말은 빼먹었죠. 그냥 가겠다. 누가 뭐라 그래서 난 고! 못 먹어도 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가님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꿈, 우리 여기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뭐 조교가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으쌰으쌰 해 주실 텐데,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제가 그 좀 큰 꿈이긴 한데요. 네. 제가 그 이제 책을 쓴 이유도 제가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글 쓰면서도 위로를 많이 받아서 쓰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큰 꿈은 그거예요. 최종 꿈은 제가 대안학교까지는 좀 힘들고 네. 그 좀 글쓰기로 해서 애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제 다문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재외 국민이라 그래요. 저희 세터민들은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죄에서는 다문화에 속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좀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외국인인 아이들한테 좀 글을 통해서 그런 칠해진 작은 뭐 그런 단체 네. 같은 거 좀 만들고 싶고요. 그게 가장 큰 최종 목표고, 제 가까운 꿈으로는 이제 차기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책방 운영하면서 회사를 안 다니고 계속 전업 글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책 쓰게 된 이유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좀 힘든 점도 많아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엄마가 북송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사람한테 또 받을 수 있는 위로도 한계가 있고, 네. 또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이거를 방법을 찾지 않으면 뭔가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하고 생각해서 해봤던 게 책 읽기였고, 그리고 영화 보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일기 네. 쓰는 거여서,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한테는 정말 아픈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도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려운. 네, 일단은 저는 좀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족이면,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직계 가족이죠. 네네. 근데 만약 직계 가족이 아니시면은 저는 냉정하게 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립심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북한을 떠난 제3국은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도 보면 저희 고향 분들이 북한에서 도움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잠깐이지만 보냈었고, 근데 그걸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보단 낫겠지라는 이 마인드가 너무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도와주다 보면 사실 저희도 여기서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말로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그런 게 도와주지 않는 것도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제가 지금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그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금강산 가봤냐, 평양 가봤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근데 여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보시고, 네. 제가 일하는 특성상 좀 그 국회의원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의원님들은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 뭐 본인은 금강산 다녀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정말 내가 사는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 가기 정말 힘들어서 여행은 사실 거의 꿈도 못 꾸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집에 전화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로 말하면 한 7, 80년대처럼 저는 우체국 가서 전화 걸었어요. 우체국 가서 안내원분한테 돈 주고 저희 이모 집 번호 들고 가서 전화 연결해 주세요 이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 네. 일단 지난 몇 년간은 전혀 이제 소식을 못 들었고요.
그 전까지 들었던 소식은 엄마가 이제 북송돼서 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그래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보내드렸었고, 엄마가 교도소에서 살면서 늑막염이라고 이렇게 물찬, 네,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아파서 나왔다가 지금은 아예 나오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교도소에 있는 상태라고 했었고, 동생은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결혼 좀 빨리 하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했다고 들었던 게 한 몇 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굴 모르는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소식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아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내가 힘든 거를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내가 얼만큼 이 사회에 와서 동화되고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랑 잘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와 같은 좀 새터민 분들한테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저한테도 그런 질문 좀 잘 안 하세요.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아예 말을 안 꺼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똑같아요. 정말 지역이 다르고, 물론 사람마다 그게 아픔의 정도나 크기는 다르겠지만 똑같으니까 좀 너무 조심스러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좀 다가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귀한 시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서원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